안녕하세요. 최신 보험 시장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내주신 기사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저희는 단순한 뉴스 요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의 돈, 당신의 선택, 또 당신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지갑과 가장 가까운 상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퇴원하고 나서 간병 문제로 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그 걱정을 덜어줄 상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첫 소식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해상이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업계 최초로 퇴원 후 집에서 받는 간병, 이걸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한 건데요. 지금까지 간병보험이 병원 아니라는 울타리에 좀 갇혀 있었다면 이 상품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거죠. 이제 집까지 보장의 영역을 확장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사실 병원에 있을 때보다 퇴원하고 나서가 더 막막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가족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환자 혼자 몸추시르기는 버거운데 바로 그 돌봄 공백, 이걸 파고든 거군요. 기사를 보니까 현대해상이 이 상품으로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 건가요? 다른 회사들은 정말 6개월 동안 비슷한 상품을 아예 못 만드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유용하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현대해상만 팔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공인해준 셈이에요. 사실상 6개월간의 시장 독점권을 얻은 거죠. 보장 방식도 아주 직관적이에요. 입원 중에 간병인을 쓴 날짜만큼 일종의 포인트를 적립해뒀다가요. 아, 포인트를요. 네, 퇴원 후에 그 포인트만큼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 대령입니다. 아하, 이해가 되네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하루 간병인을 썼다. 그러면 퇴원 후에 집에서 4시간짜리 재택 간병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식인 거죠. 이건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낸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1인 가구, 고령층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평균 입원 기간은 점점 짧아지는 추세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포착한 겁니다. 자, 내게 필요한 보장을 찾았다면 다음 관심사는 당연히 보험료일 텐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자기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느낀다니 이건 뭐 거의 신뢰가 무너진 수준 아닌가요? 네, 신뢰의 위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게 LET라는 모빌리티 데이터 기업의 조사인데요. 불만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내 운전 실력이랑 상관없는 요인들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는 거죠. 운전 실력과 상관없는 요인요? 네, 특히 응답자의 54%가 신용 점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내가 운전을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과거에 대출 연체 기록이 있다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는 이유만으로요. 잠재적 위험 고객으로 분류돼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그런 구조에 대한 불만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혹시 내 자동차 보험료도 내 운전 습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책정된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텔레매틱스, 즉 UBI라고 불리는 운전 습관 연동 보험이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차량 단말기로 급가속, 급정거 같은 실제 운전 습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야말로 운전한 만큼만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운전자 53%가 이 방식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의 양면성이 딱 드러납니다. 양면성이요? 네, UBI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89%라는 정말 압도적인 다수가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오남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고 소비자는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죠. 바로 이 딜레마가 앞으로 개인화된 보험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저도 운전 습관에는 자신이 있는데 제 모든 이동 경로랑 운전 패턴이 보험사 서버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면 조금 꺼림칙하긴 하네요. 결국 이런 새로운 상품과 복잡한 보험료 체계도 누군가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의미가 있겠죠. 바로 그 연결고리, 설계사들의 세계도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1200% 룰 때문입니다. 1200% 룰이요? 네, 쉽게 말해서 보험 설계사를 다른 회사에서 데려올 때 첫 해 수수료의 12배, 즉
1200%를 초과하는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을 줄 수 없게 막는 제도입니다. 처음엔 이 규제 때문에 우수 설계사 영입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주제의 허점을 찾아서 실질적인 변화 없이 예전처럼 그냥 돈으로 설계사를 빼가는 관행을 이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보내주신 기사를 보면 GA 업계에서는 오히려 공포가 과장됐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 수수료 외에 시책이나 교육비 같은 다른 명목을 활용하면 여전히 100에서 200% 수준의 추가 리크루팅 비용을 집행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꼼수보다 훨씬 본질적인 변화가 예측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단순히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능력 있는 설계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쟁의 축이 바뀐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설계사 영입 경쟁은 단기적인 스카우트 비용 중심에서 벗어나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건강한 조직 문화 같은 장기적인 질적 가치 중심으로 이동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설계사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보험업계 전체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GA, 즉 법인보험 대리점 시장에서 덩치가 클수록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이 아주 극명한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인 초대형 GA의 영업이익률은 4.7%인데 중대형은 1.5%에 불과했어요. 거의 3배 차이네요. 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직이 클수록 사무실 임대료나 전산 시스템 같은 관리비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여러 보험사랑 상품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팔아주는데 수수료 좀 더 챙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협상력, 즉 바게닝 파워가 커지기 때문이죠. 이런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인카금융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업계 최초로 소속 설계사가 2만 명을 돌파했더군요. 심지어 설계사 5,000명에게 4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까지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성과급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성장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흑자는 아니라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삼성생명금융서비스나 토스인슈어런스처럼 대기업 계열의 대규모 GA 중에는 출범 초기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시스템 구축 비용을 쏟아부어서 아직 적자를 기록하는 곳도 많습니다. 즉, 규모와 함께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갖췄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은 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표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화생명은 순이익이 무려 4배나 폭증했고 흥국화재는 반대로 순이익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회사 모두 놀랍도록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요. 본업인 보험 영업에서는 나란히 큰 손실을 봤다는 점입니다. 최근 감기 환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 이용량이 예상보다 늘면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린 결정적 차이는 바로 부업에서 나왔습니다. 부업이라면 결국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맛집인 줄 알고 찾아간 식당이 사실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곳이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유가 재미있네요. 하나생명은 해외법인 인수 효과와 투자 부문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보험 영업의 부진을 만회하고도 남아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반면에 흥국화재는 투자 이익으로 보험 영업 손실을 일부 방어하는 데 그쳤죠.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제 우리가 가입한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판매보다 해외 사업이나 주식, 채권 투자 같은 돈 굴리는 능력으로 회사의 명운이 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보험사의 투자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데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험사들이 처한 투자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칼럼이 있네요. 최근 증시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많은데 이 칼럼은 오히려 단기 불안은 기회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그 칼럼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즉 탑다운 관점에서는 금리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안감이 크지만 기업들의 실제 실적, 버텀업 관점에서 보면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뭐랄까, 감정은 흔들려도 기업의 돈 버는 능력 자체는 튼튼하다는 거죠.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칼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50에서 60%나 급등했고 이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런 분석은 보험사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에게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업계에 좀 따뜻한 소식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딱딱한 금융사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고객과 사회 겉으로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엿보이는데요. 네, 먼저 DB생명 소식입니다. 모미 엠마라는 귀여운 캐릭터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SNS 소통으로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보험사가 딱딱한 약관 대신에 재치 있는 콘텐츠로 소통하려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네, 재밌네요. 또 다른 소식은 KB손해보험과 KB헬스케어의 러닝데이 행사입니다. 임직원들이 1km를 뛸 때마다 2만 원씩 적립해서 총 1천만 원의 기금을 모았고요. 이 돈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일 했다는 소식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에도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보험의 주 고객층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상품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오늘 당장 보험 계약 하나를 더 따내는 것보다 미래의 잠재 고객이 될 젊은 세대의 뇌리에 저 회사는 참 괜찮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해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소비자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부터 내 보험료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보험사들의 생존 방식이 보험 판매에서 투자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대한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험을 선택할 때 단순히 상품의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만 따져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돈을 굴리는 회사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투자 철학까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앞으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